24회 27번에서 31번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이 1582년 10월 15일이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충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지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던 시절의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서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 때문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인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 기초를 도운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현성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기년의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희기년 사이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증을 접어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표에 제시된 회기년의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고자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년에 3일의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이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가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위바위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서로의 승패는 확연히 갈리지만 이 게임의 묘비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 연구팀은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중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증식 경쟁에서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관찰했다. 집단 C는 컬리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고 집단 S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식하지만 컬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된다. 집단 R은 집단 C보다 빠르고 집단 S보다 느린 증식 속도를 가진 반면 컬리신의 저항성을 지닌다. 세 집단 중 두 집단씩을 각각 섞어 배양하면 증식 속도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 증식 경쟁에 따른 승패가 확실하다. 반면 세 집단을 서로 인접시켜 배양하면 각 두 집단 간의 경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의 관계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3자 간의 공존 관계가 관찰된다. 다른 연구팀은 생쥐들의 장내에 새 대장균 집단을 투여한 후 각 집단 간의 증식 경쟁을 살폈다. 그 결과 한 시점에는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뀌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서로 격리된 여러 공간에서 새 집단이 동시에 우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 사례는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를 거론된다.
생물 간 경쟁을 설명하는 방식 중 승패가 명확한 양자 간의 관계에 비해 3자의 병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위바위보 관계는 생물 다양성의 설명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26회 13번 심해저의 다양한 태종물 중에서 생물의 골격과 그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된 것을 생물기원 태적물이라 한다. 심해저의 가장 흔한 생물기원 태적물은 연리이다. 이는 주로 죽은 부유생물의 껍질, 골격 등과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 육지로부터 멀리 운반된 점토류가 섞여 형성된다. 심해저에서 연리를 형성하지 않는 점토류는 1000년에 걸쳐 2mm 정도가 퇴적되는 데 비해 연리는 1000년 동안 약 1.61에서 6cm가 퇴적된다. 연리는 표층수에 사는 부유생물의 양이 많을수록 해저에서 형성된 후에 용의 속도가 느릴수록 많이 퇴적된다. 코콜리스나 유공충과 같이 탄산염으로 구성된 석회질의 생물체 잔해가 적어도 30% 이상 포함된 퇴적물을 석회질 연리라 하고 규소를 포함하면 규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생물체 잔해를 30% 이상 포함한 퇴적물을 규질 연리라 부른다. 석회질 연리는 비교적 따뜻하고 얕은 곳에 분포한다. 왜냐하면 차가운 해수는 탄산염을 용해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포함하므로 탄산염 보상 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는 탄산염 성분으로 구성된 생물체의 골격이나 잔해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심해저 표면의 약 48%를 덮고 있는 석회질 연리는 대서양 중앙 부분과 동태평양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심해저 표면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규질연리는 탄산염이 녹는 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용승현상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곳에 규질연리가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 규질연리를 구성하는 부유생물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용승이 일어나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남극 부근에서는 용승 현상으로 규조류가 많이 서식하므로 심해저에서 규질연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또한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길게 분포하는 용승 지역에 규질연리가 많이 형성된 것도 규질 생명체 중 하나인 방산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연리의 형성과 분포, 그리고 구성물의 내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퇴적물이 쌓일 당시의 고해양 환경, 생물의 서식 분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연리는 과거의 해양 환경을 연구하는 데 열세구시를 한다.